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요. 저도 같이 기분이 좋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트랙시 2 세션 AI 시대 주도권 잡기 골든 사이클에 올라타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주변 국가들은 인재 전략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은 디지털 혁명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인간의 고차원적 사고와 유연성, 창의성을 합습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그들 국가의 핵심 인재 전략은 무엇인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국가별 인재 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 인재 전략은 무엇인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발표에는 마이클 펑 싱가포르 스킬스 퓨처 부대표님, 그리고 이찬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센터장님,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나영돈 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고용정보원장 나영돈입니다. 가을 날씨는 아주 좋고 그렇지만 코로나는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회의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이것이 일상이 된 듯합니다. 뒤늦게나마 온 오프라인을 겸해서 글로벌 HR 포럼이 이렇게 개최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우리 포럼이 주로 보면은 AI와 인간이 공존을 할 수 있고 경쟁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은 여러 AI와 관련된 논쟁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 주도권 잡기, 골든 사이클에 올라타라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기회에 초점을 두고 오늘 세 분의 분들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싱가포르의 어떤 AI에 대비한 평생 교육 시스템이라거나 한국의 기업 현장의 적응 그리고 R&D 투자 등등의 분야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자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할 세 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싱가포르 스킬스 퓨처 부대표님이신 마이클 펑 박사님이십니다. 펑 박사님은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법정위원회 스킬스 퓨처 싱가포르 부대표이시고 최고 인적자원 관리자 및 최고 데이터 관리자이십니다. 민간 훈련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기업과 계약적 파트너십, 펀딩 관리 등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계속 고용과 훈련 체계 개발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스킬스 퓨처 싱가포르 인적자원 부분을 감독하고 데이터 역량, 거버넌스 및 실행 보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 외래 선임 연구원이자 아시아 고등교육개혁협회 창립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남가주대학교와 카네기 멜론대학, 중국 칭화대학교 등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펑 박사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까? Good morning. Can you hear me? Good morning. Can you hear me? 잘 들립니다. 예. 좀 이따 발제할 때 Yes.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서울대학교 이찬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산업인력개발학 전공교수 겸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레고 코리아 인사팀 HR 스페셜리스트, LG전자 서비스 미국 법인 인사부 HRD 팀 리더로 근무하셨습니다. ATD 코리아 스미스의 장,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겸임 교수이시며 저서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정책, 인적자원개발론, HRD 이론과 실제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 인사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갖고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해결도 해결이지만 고민의 폭을 함께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제를 해주실 분은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의 주로 연구 관심 분야는 미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 및 거버넌스 설계입니다. 특히 기술 진보,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에 주목하고 있고 최신 기술과 사상이 반영된 미래의 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로 임명되기 전까지 기업연구소와 정부 연구기관에서 10년간 정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겸직 교수도 겸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하와이 주립대에서 하셨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영광이고요. 오늘 글쎄 저는 이렇게 그 직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AI와 이제 빅데이터가 가져올 여러 그 미래의 그런 기회 또는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행은 세 분의 발제자분께서 각 20분 이내로 연속해서 저희들이 청해서 듣고 토론은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발제하는 시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지금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니까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빈도수가 높거나 한 것 몇 가지를 추려서 직접 제가 발제자분께 질문도 전달해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할 펑 교수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Yes, thank you, President Na. 예. Very good morning to friends and colleagues in Korea.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Korea Economic Daily, and Crivet for inviting me to this conference. It's a very timely topic as we look at how countries are responding to impacts of technology, to AI, as well as the impact of COVID. And I think Korea and Singapore are two countries that have done relatively well in managing the COVID situation. In my talk, I would share about what we see as disruptions that are affecting jobs and skills, and how does that affect government policy. And I'll use a case study on Singapore strategies on how we respond to COVID, and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skills development during these times. I'm happy to have the Q&A discussions at the end of all the presentations. Let me give a quick introduction to Skills Future Singapore. We are a statutory board set up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We set policies, we provide funding for workforce skills development. And we work closely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equivalent to you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well as with our sister agency, Workforce Singapore. We manage the training provision in Singapore through partnerships with our institutes of higher learning, which includes our polytechnics and universities. And we also regulate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ivate training providers. In addition, we partner with companies to establish a vibrant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ecosystem. I'm very pleased that we have a number of exchanges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including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Promotion, NILE, with CRIVET, with HRD Korea, and of course with the MOE, MOEL, as well as MOEF. And we also have some MOUs in place with Korean Skills Qualification Quality Authority, KSQA, that's part of Korea Tech. So we have strong collaborations and working relationships, and we hope to continue with these partnerships. On this slide, I just want to give you a quick overview of the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ecosystem that we have built in Singapore. And it involves local and international entities in building up this ecosystem. We built the ecosystem through about 3 to 4 decades of 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s. And the current state of ou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industry is pretty comprehensive, involving the universities, polytechnics, and our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We have government-linked providers, including community organizations, private training providers, online training providers, as well as companies that are conducting in-house training. And we also partner with training associations and the unions to carry out relevant training for the different constituents. And we believe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to deliver skills training for all industries and worker segments that are affected by disruptions. Let me talk a little bit about the future of work. Some of the speakers yesterday, including our keynote speaker, talked about how disruptions are impacting us in many different ways. First, there's the disruption of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of businesses, of the way that we live each day. And that includes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we've been talking abou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se disruptions have been with us even before COVID. Our economies, our industries were already being disrupted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data, availability of network, internet connectivity, and that's changing the business models that are relevant to the various economic sectors. The scope, the velocity, and the impact of these technological disruptions is massive. And we have seen disruption in manufacturing, in transportation, in retail, in many sectors. Even the legal and accounting sectors are being disrupted by technology. A number of global think tanks talked about changes in job tasks and how the half-life of skills is now greatly reduced. A second disruption that we're facing is shifting demographics. In advanced economies like Singapore, Korea, Japan, there's a rapidly aging population combined with declining birth rates. And so our labor force is shrinking. And as a result, we need higher productivity to maintain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some countries face structural unemployment issues, including youth unemployment. And there's a growing skills gap between what graduates have in terms of the skills that they have, a gap with what employers are looking for at the workplace. So that's the second disruption. A third disruption is advances in medical science is leading to longer lifespans. And in the book by Linda Gratton, 100-Year Life, she talked about individuals having to go through multiple life phases and careers. And it is very likely that our children and the students that are going through our school system today will have to change careers maybe 5 or 6 times throughout their lives. Globalization has shifted the skill sets that are needed by our industries, but we're also seeing shifts in that area. There's now greater attention paid on localization as well to ensure that supply chains remain resilient, and that again shifts the kinds of skills that is needed by our economies. Last but certainly not least is the impact of COVID. And we've seen COVID impacting various industry sectors and impacting it at a very rapid pace. And that has really accelerated the need to digitalize and transform our businesses, and for the workforce to be able to have the skills to support that transformation. Now, these disruptions challenge the traditional linear model of education and training that we have. Initial qualifications that individuals have cannot adequately prepare individuals for a lifetime of careers. And so we need a new paradigm to shift to a non-linear, a flexible and agile and responsive system
for skills acquisition. And that will allow us to respond effectively to disruptions. On this slide, I'm describing a number of paradigm shifts that we have attempted to undertake in reforming the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in Singapore. First is to move towards a system that provides multiple pathways, not just an academic pathway, but also a skills-based pathway for progression. We're moving the system from a front-loaded system to one that's more lifelong in nature. Our traditional academic system focuses heavily on the first 12 to 16 years of formal education, but we need to put more emphasis on lifelong education because the skills needs will keep shifting, and workers and individuals will need to pick up these skills as they progress in their careers and their life. We're shifting the paradigm to integrate more work-study elements, where graduates will come out to the workplace with work-ready skills. And here, companies play a big role to enable this acquisition of skills at the workplace. We have focused on priority emerging skills and provide access and support to these skills as we look at technological disruptions, AI, and so on, leading to new skills that are needed by the industry and by the different job tasks that needs to be carried out. And we want to empower individuals to be able to take ownership and nurture a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stay relevant and employable throughout their lives. So in short, learning for life is not a good to have. It's becoming a must have because learning leads to performance and adapting to changes and for our workforce to be resilient. In the next few slides, let me give you some background into the Skills Future movement and the types of initiatives that we've launched as part of the movement. We launched the Skills Future movement in 2015 with the goal of integrating skills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across our entir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o provide the equivalent of universal access to lifelong learning. And this further elevates our workforce development efforts that we have undertaken over the last 3 to 4 decades, empowers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take ownership of their skills development journey, and most importantly, to develop a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amongst our population. I show you this slide just to give you a sense of the numerous initiatives we have launched under the Skills Future movement. It's been 5 years since we launched the Skills Future movement, and we have provided support for various initiatives to focus on emerging skills, including digitalization, AI,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also to support businesses as they transform, as they adopt technology to make their businesses smarter and to capture new opportunities. We're also supporting workers to upskill and reskill themselves, including with digital skills. So we're looking at a workforce 4.0, smart workers for the future. And these initiatives all contribute towards building a smart nation. I'll highlight a few of these initiatives in the next few slides, especially the ones that are relevant to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Let me start by describing the work that we've done in defining skills frameworks. In 2016, we launched 23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And these are economic development roadmaps covering about 80% of our GDP in the industry sectors that are relevant to these 23 sectors. As part of the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we've mapped out the jobs and skills that are required in those industry sectors. And we translated those into 34 skills frameworks. The skills frameworks describe the technical skills, the horizontal critical core skills, as well as priority and emerging skills, including AI, data, technology, digital skills. And it maps that out in every sector and every job. And it captures the skills that's needed and how the jobs are evolving as we look into the future. And this is used to guide individuals, companies, and training providers to develop the relevant curriculum and courses and to acquire relevant skills that's needed for the different jobs. And this was a massive undertaking involving industry with our
trade associations, companies, with unions, and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this is now providing us with a blueprint and a common language as we look at skills development for the workforce. Under the Skills Future movement, we have also launched a one-stop portal called the My Skills Future portal to provide guidance to individuals on the kinds of courses that are relevant to their learning needs. We've also launched a Skills Future Advice initiative where we bring the Skills Future information and resources to the community at large. And this is to better guide individuals on what are the kinds of training that will be relevant to their career aspirations and to the job task. I talked about the increasing the work-study elements within our paradigm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here we've launched a number of work-study related programs, our work-study diploma, our work-study degrees, and work-study certificates. And that's to incorporate greater elements of work experience being recognized as part of the qualifications that students are undertaking within ou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hope is that this would equip them with the relevant skills as they graduate and come out into the workforce. The Skills Future credit system that we launched in 2015 provides learning credits to all Singaporeans aged over 25 and above. And they can use these credits to offset the out-of-pocket expenses that they pay to attend training courses. I think in Korea, the learning card system is an equivalent system like the Skills Future credit. And we've provided periodic top-ups to every citizen to be able to continue to their lifelong learning journey. We've also launched a Skills Future for Digital Workplace program. It's a national program to raise digital literacy across the entire workforce. And that is a program that we have launched and has been quite successful, with companies sending all their workers for such training to introduce them to the concepts of digitalization, of how technology would be used at the workplace, and how they would embrace change as they progress on the transformation journey. Specific to emerging skills and the space of data, AI, cybersecurity, we've launched the Skills Future series, which is a set of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courses that are offered by our Institutes of Higher Learning. And there are thousands of courses in this under the Skills Future series. And these are the 8 emerging and priority skills areas that we have defined, including the area of data analytics. So that covers machine learning, cloud computing, AI, Internet of Things, and so on, as well as corresponding areas like cybersecurity, the use of AR, VR in digital media, and so on. The Skills Future series efforts are complemented by efforts under the AI Singapore, AISG setup that we have, where our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had allocated $300 million to support basic research, but also to solve a number of grand challenges through collaborating with industry on using of AI to solve these grand challenges. Number of awards that we have provided to celebrate the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That includes individual awards like the Skills Future Study Award and the Fellowship Awards. We've launched a similar credit system for enterprises. We call it Skills Future Enterprise Credit. And that's to encourage companies to continue to send their workers to be upskilled in some of the emerging skills areas. Let me now switch and talk a little bit about the impact of COVID. We've seen sharp rises and fall in supply and demand for products and services across various industry sectors. We've seen new modes of working and new business processes that are needed to continue to be able to operate during these times. And this has driven the necessity to innovate for businesses to survive. And we've seen many examples of that, especially in areas of tourism, manufacturing, retail, even conferences and events like the one we have. We have to innovate to be able to continue to run these events in a safe manner, but yet be able to continue with these activities.
And COVID has really accelerated the need for rapid skills development and has helped us to drive the digitalization efforts forward. In the next few slides, I talk a little bit about the responses Singapore has undertaken to COVID. First, we had to look at supporting companies. The impact of COVID came very quickly and it was very extensive. So we had to reduce the short-term pressures on companies and continue to support rapid transformation by our companies. So through job support schemes, through enhancing loan supports, providing rental reliefs, we had provided some of the initial support that's still ongoing at the moment. But as we move on with the COVID pandemic and impact of it, the direction is to continue to support them to transform to a new normal instead of waiting for the old normal to come back. Because our belief is that the new normal will not look the same as what was pre-COVID. We also had to support workforce, those who was disrupted or lost their jobs, to support their livelihood and allow them to continue upskill to take new jobs that are available or new jobs that are arising as a result of COVID. In their income relief, special assistance to self-employed individuals, jobs and skills training support were some of the initiatives that we had undertaken. For companies that were badly affected, in industry sectors that were badly affected by COVID, we had rolled out special programs. We call them the Enhanced Training Support Package. And this applied to sectors like tourism, air transport, food and beverage, and so on, where we provide high levels of funding for course fee grants, as well as enhanced absentee payroll and training allowance. And this allowed companies to send their staff for training during a time when their businesses were affected, and maybe they did not really have much business going on. And this has helped these businesses to continue to survive. To be inclusive, we had also rolled out specific digital learning workshops for individuals who are not able to access, not savvy to access online learning. We stepped up training for essential roles, and this was in the space of healthcare, as well as security, cleaning, food services, and so on. And we had to make many policy adjustments quickly to enable the scale up of these training initiatives. As part of responding to the employment situation in Singapore, we rolled out the SG United Jobs and Skills Package. And this is a wide-ranging set of interventions to help our fresh graduates as well as displaced workers to upskill themselves into areas where there are jobs. And so under the Jobs and Skills Package, we have SG United Jobs, traineeships, enterprise attachments, and skills training. And under these programs, there's salary and training support. There are also incentives for job creation and placements. And this is chaired by the National Jobs Council, chaired by our senior minister, involving multiple industries and our industry leaders. A number of job fairs were held for the SG United Jobs and Skills. I just want to say that as part of rolling out all these initiatives, we needed strong 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 and that was key in our ability to respond quickly. Let me now conclude that with a few key points. First, we are seeing increasing frequency of disruptions to our economy and society, and there's a need for us to be able to provide skills development so that our workforce can stay resilient and competitive. And the increasing of pace of change calls for a new paradigm for education and training. We need a lifelong learning system that's much more flexible and adaptive to meet changing economic and societal needs. And the Skills Future movement in Singapore has laid the foundation to enable that transformation. And our hope is that we can build a workforce that's resilient, adaptable, one that's able to confidently navigate disruptions and to emerge stronger in the new norm. Let me just end by sharing a very short video that we had recently produced to send a message of hope to the workforce and businesses in Singapore, but maybe also a message of hope to all of us who are struggling with the COVID pandemic. Dear world, once upon a time, we had an impossible idea to turn sea into land, and land
into one of the busiest airports in the world. A gateway for dreamers. A runway for believers. But now, our world is not quite the same. We are in the toughest crisis of our generation. Our skies are quieter, and our streets too. But it's also in this quiet that you can hear the belief, and in the emptiness, see the resolve and resilience of our people. And just like once upon a time, we now look not at what we see, but at who we are, and not at what if, but what's next. A people who stare impossible challenges in the face and say no, we won't be beaten. Planes can be grounded, but our spirit, never. Dear world, together, we will rise again. Well, that's the end of my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You can get more information about our initiatives on our websites, or you can contact me and I'll be happy to participate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later.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클 펑 부대표님, 굉장히 많은 내용의 분량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발제자이신 이창 교수님께 두 번째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our session. Today we have a great session chair, speakers, and audience, as well as best interpreters back there. So I will let you feel how wonderful interpreters we have today. So I'm going to deliver my presentation in Korean, if you don't mind, okay? 오늘 저희 이 발표 주제가요, HR 웰빙을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공존을 모색할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되게 근본적인 이 글로벌 HR 포럼에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이렇게 세션에도 열심히 참여해 오셨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미처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저희가 이런 웰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행복을 얻으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능력이 있어야 일감을 주죠. 예. 능력이 없는데도 품고 있는 사람이면 엄마 아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HR 포럼에서 고민하는 것들,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모색하는 것들이 사실은 HR 포럼에서 이런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서 맡길 수 있는 일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고유의 역할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직업 능력을 개발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일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인공지능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공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마이클 펑 교수님도 싱가포르에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사실 저희는 성공 방식이 경쟁을 통한 생존이었지요.
협업을 통한 공존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쟁을 통한 생존.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봐서 누군가 떨어지고 저는 거기를 들어가고, 예. 직장도 경쟁을 해서 누군가 지원자를 젖히고 제가 입사를 하고, 경쟁을 통한 생존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행복하려면 이제는 협업을 통한 공존이 필요해요. 예. 코로나, 코비드-19, 한국만 열심히 방역하면 됩니까? 싱가포르만 열심히 방역하면 됩니까? 전 세계가 같이 협업해야지 이 코로나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협업을 통한 공존 시대로 갔거든요. 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경쟁을 통한 생존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협업을 통한 공존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저희가 사람끼리 협업하는 거에도 익숙하지 않아. 근데 심지어 지금 누구랑 협업을 하래요?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서 살아남을 테면 한번 살아남아 보라는 거예요. 예. 이 제목이 진짜 우아하지만 저희한테 무시무시한 메시지인 겁니다. 어려운 메시지인 거죠. 저도 이렇게까지 철학적인 주제인지는 모르고 덥석 강연을 수락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50년 이내에 로봇하고 컴퓨터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까? 물어봤어요. 국가별로 반응이 달라. 국가별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개국 중에 50% 이상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 중에 매우 취약한 일자리, 인공지능한테 매우 취약한 일자리가 15%가 넘어 라고 생각하고, 한 32% 정도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거야 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걸까? 국가별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걸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 상황이 좋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괜찮아,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뭔가 나아질 것 같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불빛이 보여. 드디어 출구가 보이는구나. 저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그게 출구가 될 수 있어요. 잘 활용하지 못하면 출구에서 보이는 불빛일 줄 알았는데 마주 달려오는 열차의 불빛일 수도 있어요. 끔찍한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발달하는 걸 떠나서 사람의 일자리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장될 수가 있어요. 이 불안감이 과장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가? 어떨 때 제일 저희가 불안해해요? 모르면 불안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일자리 어떻게 될지, 세계적인 석학이 막 이런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와, 멋지다. 느낌이 싸해. 왜 싸해요?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죠. 근데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드론의 시대가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어요? 드론의 시대가 와? 저 큰일이야. 저 드론의 시대가 저렇게 오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배달하는 친구들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걱정했어요. 어때요? 대한민국의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배달하는 친구들의 직무는, 잡 시큐리티는 매우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자리에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드론을 띄우는 것보다 그 친구들 최저임금에 가깝게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규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모르면 불안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상황이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만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이게 파급을 미치는 영역들이 직무별로, 산업별로 다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고용을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새로운 직무를 창출할까? 아니다, 일자리를 없앨까? 이게 유토피아가 될까? 디스토피아가 될까? 그건 우리 준비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요구되는 역량들도 달라요. 당장 비대면으로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많아지고 재택근무 많아지고 유형근무 많아지고 저희 이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재택근무 코비드-19 심각 단계 이후에 요구되는 직무 역량 요구 조사를 했더니 그 코로나 이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6월에 조사한 거랑 10월에 조사한 거랑 또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 상사한테 요구되는 역량,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재택근무 많고 면대면으로 하는 업무 처리가 적어졌어요. 상사가 어떤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한 달도 안 돼요, 조사한 지. 한국의 재직자 400명한테 조사했더니 예전에 비해서 데이터 역량, 이 데이터 분석 역량, 매니지 역량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옆에서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지금 그렇게 일일이 못하잖아요. 집에서 알아서 좀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다. 데이터 매니징 역량, 혹은 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줌으로 다 회의를 하는데 이거 뭐 잘 안 되면 뭐 상사분이 김대리 이것 좀 해줘. 김대리 지금 집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이런 거 중요해지는 거죠. 또요? 학습 민첩성. 저희가 러닝 어질리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이런 걸 스스로 배워서 많이 해야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학습 민첩성.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도입이 되면요. 저희가 요구되는 역량의 중요도가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사의 HR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티비티 엄청 높아졌잖아요. 비중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학회에서 4,000명 이상의 한국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급별로 창의성을 셀프 리포트 인식 조사한 거 아니에요. 진단을 직접 해봤어요. 직급별로 창의성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신입사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정확하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창의성이 반비례해요. 경력이 많아질수록 창의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태어날 때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창의성도 우리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회사에서 창의성 교육하면 누가 주로 받아요? 창의성 교육하면 임원분들이 창의성 교육 받아요? 사원 대리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창의성 풍부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보내고 있고 이미 그 역량을 갖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교육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스매치죠. 미스매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인공지능 도입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역량,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주 52시간 됐거든요, 대한민국. 일할 시간도 모자라. 근데 교육훈련을 시키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인데 전혀 필요 없는 교육 시키고 있어. 얼마나 낭비냐고요. 개인한테도 낭비고 조직한테도 낭비인데 이 교육 왜 받고 있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 혹은 사장님이 조찬 강연에서 뭘 들었는데 필이 꽂히셨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아직 많다는 거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놓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HR 웰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하면 행복한 공존을 할 수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육훈련만 갖고는 안 돼. 교육훈련만 갖고는 안 돼. 교육훈련은요, 성과에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이 우리 역량 부족일 때 원인이면 교육훈련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우리 사업의 성과가 역량 결핍이 아니야. 그러면 교육훈련을 백날 시켜도
성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매우 중요한 4단계를 저희가 교육훈련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4단계. 1단계가 직무 분석해야 돼요. 우리 조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아, 이 일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더 좋아.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 두 번째 단계에서 본인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매핑을 해줘야 돼. 사람이 할 거, 인공지능이 할 거. 인공지능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떼어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맨파워가 남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3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무 재설계를 해줘야 돼요. 직무 재설계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있고, 4번째 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재설계 정도로 안 돼. 직무를 새로 재창조해야 돼. 잡 크리에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창조주가 드디어 되는 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직무를 요번에 창조해야 되나? 그거 아니고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있지 않았던 직무인 거지. 예. 우리 회사에 있진 않았지만 세상에 존재하던 그런 직무들을 끌고 와서 여기다 새로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이 4단계 중에 주로 1단계랑 2단계만 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기조 강연 땐 박수 치지만 협조 안 해요. 왜? 그거 협조하면 내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안 하지요. 3단계와 4단계에 대한 청사진을 구성원들하고 처음부터 공유하셔야 내가 협조하죠. 문제는 뭐냐면 직무가 재설계되고 직무가 새로 창조되면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잖아요. 나 이거 할 줄 잘 몰라요. 그 직무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거기에 직업교육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개입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HR 웰빙을 통해서 인공지능하고 협업하면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아까 소진 얘기했잖아요. 지쳐. 일하다 지쳐. 근데 소진 왜 소진돼요? 우리 어떤 때 소진돼요? 막 도전적인 과제를 받아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럴 때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받으면 힘들지만 신나죠. 의욕이 생기죠. 뭘로 소진돼요? 단순한 일, 똑같은 일. 그런 일 계속할 때 소진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받았을 때 소진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고객의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 한 100번 하면 그게 소진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인공지능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그런 거 로봇한테 맡기고 챗봇한테 맡기자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국내 기업들한테도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적용한 프로젝트를 실제 진행해 봤어요. 연구 프로젝트를. 한국에 있는 최대 다이어트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인공지능 도입하면서 직원들 직무 분석해서 인공지능하고 업무 분장해가지고요. 실제 새로운 직무 재설계도 하고 직무 창조도 해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 있었던 일들 중에 여기 보시면 4번째 줄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 있죠. 인공지능 도입하니까 오른쪽에 새로운 직무 분석표에서 데이터 관리 없어졌어. 인공지능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부분 보이시죠? 빗금친 부분은 새로 생긴 직무예요. 혹은 직무가 재설계된 부분이에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죠. 대신에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도입하고 나서 인건비 비율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인당 커버할 수 있는 고객 수도 늘어났고요. 매출도 늘었어요. 개인당 생산성도 올라갔어요. 왜 이게 가능해졌냐? 직원 한 명이 반복적인 일들을 다 인공지능하고 챗봇한테 맡겼더니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고객 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안 해요. 아, 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직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직업교육 훈련을 인공지능 도입된다고 무조건 시킬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별로 필요한 직무와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미래에는 부가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직무를 판별해서 역량을 나눠서 해줘야 돼요. 네.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시켰는데 10년, 20년 후에 그 친구들이 일자리 세계에 들어갔을 때 필요 없는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4단계를 잘 지키고 직무 재설계할 때는 리스킬링 쪽으로 가고 새로운 직무를 창조할 때는 업스킬링 쪽으로 가는 직업교육 능력 프로그램 저희가 개발해서 같이 공유하면 웰빙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세부 토론은 Q&A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시간 맞추는 기술이 특별히 대단하셔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AI와 함께 직장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제는 서용석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원 이름 앞에 이제 미래전략 이런 지금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저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뭘 연구를 하고 또 뭘 교육을 시키느냐 이렇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결국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래 연구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 이런 분야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 연구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내일이 또는 미래가 오늘이나 과거와 같다면 우리는 굳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미래가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너무 빨리 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미래 연구라는 결국은 변화에 대한 연구이자 불확실성에 지난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와 불확실성에 개인이면 개인, 조직이면 조직, 국가면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응을 하고 또 관리하느냐가 미래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하는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현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20년, 30년 이후에 그런 변화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여러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저도 사실 AI가 그 주도하는 그 골든 사이클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 주안점은 이 기술 개발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자본 중심의 기술 개발에서 인간의 존엄과 편익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실 이번 제 발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아까 그 펑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disruptive technology, 보통 이제 AI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해적 기술, 또는 이렇게 파괴적 기술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그 기술적인 발전들은 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사실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20세기도 존재했는데 이 21세기에 현재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 20세기와는 그 궤를 달리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 단순히 뭐 이런 컴퓨터나 뭐 인터넷 상의 그런 디지털뿐만 아니라 공장이 디지털화되고, 뭐 아까도 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학교, 법률, 금융, 의료, 거의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디지털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보통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국민이 4차 산업혁명 전문가가 될 정도로 뭐 언론에서 또 여기저기 강연에서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뭐 몇 차례 이런 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이번 그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기술은 주로 그 AI와 또 정보통신 기술이 견인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 발전들을 단순히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이고 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총 3차례 기술혁명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혁명이죠. 미국의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 더글라스 노스 같은 분은요, 이 농업혁명을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기술혁명이자 경제혁명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농업혁명은 식량혁명이에요. 식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 해서 사실 그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의 개체수는 100만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농경이 시작되고 불과 1년 만에 10억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혁명은 이 기계와 동력에 관한 혁명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3차 뭐 정보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그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또 밀접하게 온 지구가 연결되는, 소위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게 초연결되면서 이 전 지구적인 그런 동기화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동기화 현상이 사실 이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뭐 지금 여러 Y적 기술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런 Y적 기술들이 제4차 혁명, 어떤 방식의 혁명을 가져올까? 어떤 이름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제4차 혁명은, 기술혁명은 지능혁명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두뇌, 저는 이걸 자연지능 또는 인간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뇌가 기계와 연결되면서 진화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자연진화가 아니라 기계와 연결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두뇌와 기계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최근 들어서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간의 뇌에다가 뭐 칩을 삽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두뇌 피질에 연결을 해서 인간의 뇌가 보내는 신호를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 또는 실험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특정한 뭐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 없이 이 인간의 뇌와 또 다른 사람의 뇌가 서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진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단순히 인간의 뇌와 또 다른 인간의 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과도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시대가 뭐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골든 사이클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선행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사실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이 AI와 빅데이터도 점점 더 이 범용 그 공공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러한 그 범용 공공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2000년대 초반에
국내 모 통신회사에서 이런 푸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인터넷 인프라는 우리가 다 까는데 돈은 네이버가 다 벌더라. 저는 이런 현상이 똑같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슬라이드에 이런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2의 네이버, 구글 또는 아마존, 페이스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점은 뭐 AI와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범용, 공공재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이 골든 사이클에 올라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결국 산업군으로 성장하고 또 이 새로운 산업군이 많은 또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범용 기술을 활용해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술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혹시 뭐 기술 감수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술 감수성이 뭐냐 하면은 이 기술의 그런 그 사회적인 니즈, 그 사회적인 수용성을 파악하고 또 시장의 상업성을 파악을 해서 이걸 이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티브 잡스, 이분이 이걸 굉장히 천재적으로 잘 했다라는 거죠. 뭐 스마트폰이 뭐 새로운 획기적인 뭐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그런 사회적인 니즈와 그다음에 시장의 상업성을 잘 결합을 해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업군을 만들어낸 거,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찬 교수님도 기계와의 그런 그 협업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대체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죠. 예. 그런데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계가 인간을 도와서 인간의 그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우리의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듯이 이 인공지능도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협업한 한 팀과 또 다른 인간과 기계가 협업한 한 팀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꽤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앞으로는 그냥 자본 중심, 그러니까 수익을 국대화하는 그런 자본 중심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그런 그 존엄이나 또는 인간의 그 편익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 모델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뭔가 기계의 컨셉 또는 설계를 구상할 때부터 기계 혼자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간과 같이 협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R&D 방향 자체를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소위 말해서 노동 대체형이 아니라 노동 보조형 이런 방식으로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그 연구 개발의 방향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인공지능 그 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조금 우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 편향성을 갖고 또 혐오와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미국에서 그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을 했다, 뭐 이런 기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기계가 편향된 정보와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편향되어 있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국은 착하고 공정한 AI 또는 그 로봇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도 또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기계한테 학습시키는 것도 다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개개인의 가치나 편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디지털 리터러시, 이 시민, 개개인들이 이런 그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서
이런 그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일정 부분 그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지금 보시는 건요, 그 구글의 포토 앱이에요. 이 포토 앱인데 이게 한 3년 전인가 그 바이어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갖다가 다른 것들은 다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뭐 고층 빌딩, 자동차, 뭐 자전거, 뭐 다 인식을 하는데 그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이제 구글에 사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글 포토 앱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사진 데이터베이스가 한 1,400만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흑인 여성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의 이미지는 백인들의 이미지고 흑인 여성과 관련된 이미지는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데이터 보고 배우는데. 그래서 이 흑인 여성과 이제 그 고릴라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혼돈해서 발생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이죠. 자, 다음에는 그 디지털 코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미래의 그 자율주행 차량 안의 모습을 뭐 상상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당연히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움직이는데, 아마 이 안에 모든 교통법규가 다 들어갈 겁니다. 미래에는. 뭐 자율주행 차량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차량 안에 탑재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운전한다 하더라도 이 차량 안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가 될 경우에, 특히 교통법규 시스템과 같이 들어갈 경우에 여러분 스쿨존에서 아무리 50km, 70km 달리고 싶어도 인공지능이 제어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노란불 딱 켜지면 이제 빨리 보통 이제 밟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인공지능이 제어를 할 거예요. 예. 지금도 사실 술 마시고 그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이 시동이 안 걸리는 이런 기술도 이미 벌써 보편화되고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드시 차량 안에만 들어갈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곳곳에 소위 이 디지털 코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법 또는 사회적인 규칙, 약속들이 다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종적, 궁극적으로 이게 그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모든 법이 다 코드로 다 내장이 돼서 우리의 행동과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시대의 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규정을 했다면, 이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법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로렌스 레식 교수는 이미 오래전에 그 디지털 기술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가속화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기존의 법이라든가 규칙, 약속들이 디지털 코드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요, 계속해서 코드를 생성을 해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행되는 법, 이 자동화된 규칙을 계속해서 지금 생성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법률 시스템은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종류의 법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그 디지털 코드로 인해서 이 사회에 사람들의 이 행동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까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지털 코드에 의해서. 예. 사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디지털 코드를 활용해서 국가의 그런 그 시민에 대한 그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코드라는 건요, 기존의 법과 같은 그런 강제성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어쩌면 기존의 법률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그런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인간의 자율의지 자체를 말살시킬 수도 있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기술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요약과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AI와 이 빅데이터는 이 범용 공공재로
앞으로는 활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 범용 공공재에 기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길만이 사실 골든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기술 감수성에 대한 뭔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카이스트에 있지만 카이스트에 계신 뭐 교수님들이나 또 학생들은 굉장히 이 기술만 최고의 기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니즈나 시장의 상업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가끔 드리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 기술 감수성은 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건 타고나야 된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타고나는 건지 또는 교육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은 제가 질문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경쟁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와 인간 간의 경쟁이 아니라 여기 써있듯이 AI-Man 하이브리드 팀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고민할 때 고민함이 있어서 이 자본 중심의 그런 그 기술 개발 방향성보다는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 방향성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뭐죠?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를 하면서 공정성, AI나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그런 공정성 문제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이 디지털 문해력,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일 필요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세 분의 발제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세 분의 그 발표는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사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펑 부대표님은 국가 차원에서 AI 시대에 대비한 평생학습을 어떻게 유연하게 그리고 적응성 높게 기업과 연결을 강화하고 일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찬 교수님은 행복한 그 HR이라는 주제하에 AI와 협력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의 다양한 직무 재설계 그리고 직무 재창조 여기와 함께 가야 될 직무 역량 향상과 재교육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서용석 교수님은 골든 사이클 진입을 위해서 AI와 빅데이터 같은 글로벌 공공재를 적극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하면서도 AI의 부작용인 그 알고리즘의 바이어스 등에 대한 그런 넓은 시야도 함께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올라온 질문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해서 각 세 분의 발제자께 제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1차적으로 질문을 3개 정도 각 발제자분께 1개씩 드리고 그 사이에 또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클 펑 우리 부대표님께는 화면이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눌렀는데 잘 안 올라오네요. 예, 올라왔습니다. 예, 정부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우리 지금 AI와 공존하기 위해서 정책 제언 같은 게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기존에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AI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제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찬 교수님께는 올라온 질문 중에 사실
다양한 것이 우리 현장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창의성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배우는 게 부족한데 인공지능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 개인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거하고 관련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질문인데요. 한 가지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느냐, 여러 개를 조금씩 넓게 해야 되느냐, 그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용석 교수님께는 지금 그 플랫폼과 정보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중간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 어떤 이윤이 그 사실 저쪽에 너무 심화되면은 디지털 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기본소득 논쟁까지도 일어나는데 심화될지 완화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봤는데 만일 심화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AI와 공존할 때 저런 것도 큰 화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짧게 한 2분 내지 3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클 펑 부대표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Thank you, President Na, for your excellent questions. I would suggest that amongst the many policy directions and interventions that governments can undertake, I suggest that there are 4 areas that is extremely important as we consider the impact of AI on our societies. First is to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AI. And forums like this one, the ones that we're participating in, helps drive that awareness and understanding. Because with understanding, we reduce fear, just as Professor Lee Chan talked about. There's a lot of misinformation about AI, a lot of different conceptions about what AI can do or cannot do. And in my view, that's not helpful. We really need to see AI in its proper light, how it can complement humans at the moment, and how it will not lead to widespread loss of jobs. It will lead to changes in jobs, but not loss of jobs per se. So driving literacy and awareness is important. Second, because of the dependence of AI on massive amount of data, we need to have interventions around data protection, data privacy, the ethics, the usage of data in driving AI applications. So strengthening data privacy and protection policies will be very important. The third area for policy intervention will be around providing support for redesigning jobs. Because as AI replaces manual labor, repetitive tasks, we need to find a way to prevent structural unemployment across the economy. Workers that are conducting these repetitive tasks that are being replaced by AI will need to find a way, will need to be provided a way to upskill themselves to find new jobs. So job redesign, deep scaling them in particular areas and helping them to move to new jobs. That's the third area. And then finally, it's the area of inclusivity. With technology and AI, the danger is that the digital divide will grow. And so we need to find interventions that will help our senior population, low-wage workers, those who are less privileged, to be able to make the transition in their day-to-day lives.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그 넓은 정책적인 그 영역들을 굉장히 잘 간추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찬 교수님 말씀 부탁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기존의 대학 교육으로 AI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학 교육으로는 사실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학문의 분류 체계로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융복합 시대의 인재들을 키우기가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국내의 어떤 특징인데요.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데 다 지쳐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학원가에 가시면 이 코로나의 겨울이 다 됐는데도 중고생들이 그냥 책가방도 아니에요. 아예 캐리어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학원을 전전하느라고. 근데 학원에서 그 배우는 컨텐츠들이 미래의 AI와 협업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 저희가 진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대학이 정말 많은 자구책을 꿰야 된다. 이 상태로 가면 게다가 우리나라의 현재 저출산율로는 진짜로 저희가 지금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저희가 갖고 교육과정도 개편해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좋냐 아니면 두루두루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게 좋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리어 이 경력 개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거는 세분화돼야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두루두루 해야죠. 내가 뭐에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두루두루 해야죠. 경험을 갖다 보면 내가 어디에 특화돼 있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잘하는지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전문성을 세분화해서 키우더라도 그 주변 역량들을 유관된 직무 역량들을 쌓아 나가야 나선형 모양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업능력 개발에 관계된 분들과 협업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영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이제 소수의 글로벌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이 AI와 이제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모든 과실을 독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이런 그 글로벌 그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자산이 데이터잖아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 그런데 그러한 그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반 개개인들, 시민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데이터에 대한 뭐 과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런 거버넌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뭐 구글 같은 기업은 또 뭐 아마존 같은 기업도 그렇지만은 뭐 페이스북도 그렇지만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끌어모으는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를 개인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뭔가 수익을 극대화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는 과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 기본소득 얘기도 항상 이 AI와 관련해서 따라다니는 용어긴 하지만 그 80년대부터 사실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은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 재원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직은 조금 우리가 실행하기는 없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그 빅데이터나 또는 AI를 통해서 이 과실을 모든 열매를 독점하는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일정 부분 그런 제재 또는 뭐 세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재원 마련도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질문에 대해서 세 분 다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크게 이해에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이창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읽어보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AI로 인해서 일터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 직접
잡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헬스케어와 같이 직업 시장에 직업과 노동 시장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종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직업을 전환할 때 우리가 충분한 그 서비스를 하게 하자. 구체적으로 새로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역량이 다른 평균인과 비교해서 AI가 그걸 추출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직원들의 재교육입니다. 직무재설계나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서비스를 할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아주 미시적인 측면에서 각 기업, 우리 같은 고용정보원의 HR 담당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특별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사실은 딱히 답이 없는데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원장님 계신 고용정보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10년 전쯤 원장님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때는 고용정보의 유통기한이 길었었기 때문에 한 번 조사하면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고 업데이트를 그만큼 빨리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가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 정책을 진행하는 저희의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죠. 다 예전처럼 국가 주도적으로 곱씹어서 이걸 하나하나 제공해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 민첩성에 기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에서 그걸 열심히 고용정보원 같은 데서 탄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쯤 되면 벌써 시장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 온고잉 프로세스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상시체제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정보의 수혜자들도 일일이 저희 정보에 기대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질리티를 키워주는 게 그런 민첩성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국가 기관 사업, 기간 산업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야 되지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들은 굳이 저희가 다 쥐고서는 이렇게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육성의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인재 육성 수준은 인재 육성 담당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가장 먼저 노출돼야 되는 분들이 학습 환경에 가장 먼저 노출돼야 되는 분들이 인사 교육 담당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President Na, could I offer an intervention? 예, Sure. 예, 부대표님 Thank you. 말씀하시죠. You asked a very important question, which is how do we provide guidance to individuals who are looking for changing of jobs, or maybe the jobs are being displaced. And this is a common challenge, and we face that challenge in Singapore too. And let me share with you some of the new work that we are working at that we are undertaking. We put together what we call a job skills repository. Using big data and AI techniques, we scrape job websites, we scrape skills data from global sources, and we put them into this big database. And we match that with the skills frameworks that I introduced earlier in my presentation to try to make sense of the shifts and the trends in the employment market. So I'll give you an example. During COVID, there were a number of job roles that were impacted. And we used the job skills repository to look at what jobs can these individuals be reskilled for. So this is one of the ways that we can use big data and AI to provide better guidance to employees and employees who are looking for job shifts. It's still a work in progress, but I would be happy to share information on what we have been doing in this space. Thank you. 예. 펑 부대표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예.
Yes, please. 스킬스 Yes, 퓨처 5년 동안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자체 평가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도 유사한 걸 지금 NCS와 그 자격제도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애로가 기업과의 협력인 것 같습니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기업과 협력을 해서 만들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통용되게 하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빨리 바꾸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우리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대응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t's a challenge we face similarly in Singapore, especially with small, medium enterprises. It is very difficult to get them to embrace the systems. And large companies may have their own human resource learning and development systems. So getting them involved is sometimes challenging too. What we have seen though, because of COVID, we have seen a much greater willingness of companies to work with governments to address the business model that they have, to address the skills and competencies that the workforce needs. So I say that maybe take advantage of this COVID situation because businesses are trying to survive and get them to be involved in some of these national efforts to upskill and reskill workforce and to get their businesses to be digitalized and to be transformed. And we're seeing good progress in this area at this moment.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적인 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발표하신 순서대로 1분 이내로 세 분의 발제자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꾸로 서용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창 교수님 그리고 마이클 펑 부대표님께서 각각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뭐 제가 여기서 뭐 다른 뭐 결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우리 펑 박사님하고 또 이창 교수님 또 우리 나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또 이 미래 전략이나 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많이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기저에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행복,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목적성을 저희가 잊지 않고 명심하고 하다 보면 뭐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I think as we look at the COVID pandemic, there are many challenges that we face. But I would say that we should keep our sights on longer-term development goals. Some of these mid to longer-term development goals remain relevant, and we should ensure that we continue progress towards those goals, even as we deal with COVID. And as President had said, we should strengthe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cause we face many common challenges, whether it's in the employment market, in the digitalization journey, in how we use AI. Increased level of global collaboration will help us all to emerge stronger during this tim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AI와 공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AI와 더불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논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AI도 인간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술인 것이고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단순히 따라가고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수 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해방되고 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AI 시대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발표, 토론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와 인간의 협력, 그리고 공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다가올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는데요. 자, 다양한 의견으로 포럼 현장을 꽉 채워줄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랙시 2 세션이었습니다.